최근 북한의 이딴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대응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당대회 이후 북한의 동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다양한 미사일을 좀 발사하면서 지난 10일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전술핵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남은 건 이제 그래서 ICBM 발사라든가 핵실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께서 보시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북한 어떤 핵 능력의 현재 상황이랄까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핵 능력이 엄청나게 배가 됐다, 뭐 이런 예. 식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한 뭐 2기 정도일 것이라고 뭐 그런 분석이 나왔었죠. 그런데 예. 10년 후인 지금에는 적어도 좋게 한 20기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뭐 50기 정도도 확보를 했다라는 어떤 통계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핵탄두를 이 소형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에 탑재하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전술핵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핵을 갖다 투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했다라는 것이 또 큰 지금 그 저희가 주목을 갖다 좀 해야 될 것이 예. 초기에는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대륙에서 대륙으로 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조금 전념을 다했다면은 그리고 뭐 성공적으로 실험 발사했다고 2017년에 얘기를 갖다 했었고요. 물론 과연 성공을 했었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핵탄두를 쏘아 올릴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열과 압력을 갖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추세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뭐 에이크임즈, 뭐 KN-26 다양한 투발 수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갖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일본도 위협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술핵을 탑재해서 한국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 아닙니까? 핵무력 예.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한국도 언제든지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핵 능력뿐만 아니라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까지도 지금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북한이 최근 도발을 보면 뭐 저수지, 이동 열차에서 발사를 하거나 네. 미사일에 방사포를 섞어서 쏘는 어떤 변칙 기법을 이용한다는 것 역시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북핵 대응책인 이 삼축 체계가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원점 타격과 공중 요격 실제로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갖다 강력하게 발신하려고 이런 실험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저수지에서 아마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탄두 미사일을 실험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실험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열차에서도 쏘고 뭐 트럭에서도 쏘고 예. 그다음에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각에서 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삼축 체제에서 킬체인이라는 것이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었을 때 공격의 원점을 갖다가 탐지해낸 다음에 그런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킬체인인데 킬체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다음에 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갖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뭐 여러 각도로 날아오고 여러 고도로 지금 날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삼축 체제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 그러는데 KAMD라 그러죠. 예.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갖다 북한은 강력하게 발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삼축 체제 올바른 공약으로 가고 있고요. 삼축 체제 더 강화해야 되고 미국의 확장 억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조금 더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좀 가져와서 대량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어떤 확장 억제 전략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전보다 이런 뭐 핵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적인 부분이나 방식에 있어서 네네.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좀 근본적인 이제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의구심. 왜냐하면은요, 이제 북한이 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구비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도 늘 그런 고민을 갖다 했었어요. 이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나토에 가입했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죠. 예.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너희가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LA 아니면 뉴욕의 핵 공격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토를 탈퇴를 갖다 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도 그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네. 자체 핵무장을 갖다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고민이 심각한 것이요. 북한이 바로 머리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직접 한국 너희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이런 핵무기를 갖다 개발하고 있다라고 핵 협박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핵을 다룸에 있어서 과연 미국의 확장 억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답일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핵은 결국 미국의 핵입니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장 억지 강화는 필수 조건일 뿐이지 과연 이게 이제 북한 핵을 다룸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 되는지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뭐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뭐 유사시의 대비도 그렇고 네. 핵무장 시스템을 이제 한국만의 한번 우리만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은 분명해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말씀을 네, 좀 안 가본 길도 두드려 봐야 가볼 된다? 수 있는 네, 다양한 방안들을 이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인지 우리 쪽에서도 다양한 좀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즉각 보복 능력을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면서 네, 지금 네, 정치권에서도 네. 뭐 전술핵 재배치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실질적 핵 공유까지 지금 논의가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국제적인 질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핵 공유, 사실 뭐 전술핵 재배치는 핵 공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체 핵 무장론까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방안이 다 부작용이 크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반발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의 핵무기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배치한다든지 이러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핵 전쟁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한국이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핵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방안의 실현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논객들이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어떤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를 갖다 하지 않았었을 때 북한의 핵 능력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핵 독트린마저 굉장히 지금 공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그냥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갖다 해봐야 될 때가 이제는 정말
해보지 않았던 그런 방안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고심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뭐 동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보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도 이젠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민대사도 그랬었고 창의적 해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 언급하면서 몇 가지 구상을 내놓았는데 현재 확장 억제 가동 문턱을 좀 낮추면서 네, 실행력을 네, 높인다든가 네, 네. 전술핵 포함한 전략자산의 순환 전개를 한다는 등의 방안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비용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사실 2016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이상 미국이 비용을 갖다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략자산 전개할 때 한국 너희가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핵공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핵무기를 탑재해가지고 정말로 쏠 수 있는 그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라는 주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비용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상시에 현실적으로 배치해 놓기 배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요? 비용을 놓고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확장 억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은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하고 한반도 주변을 갖다가 늘 상시 배치돼 있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잠수함을 우리가 조금 공유를 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죠. 미국 본토에서 쏘는 어떤 전략핵보다 한반도 주변에서 바로 여차하면은 핵을 북한에게 보복 가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갖다 발신하는 것이니까 어떤 보복 능력의 배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상태겠네요. 공정부 네네,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지금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 이미 남북 교류가 단절된 그렇죠. 상황에서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미가 함께 뭐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뭐 독자 제재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은 떨어지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독자 제재를 한 그 대상 기관이나 인사들은 지금 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나 기관들이죠. 좀 뭐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재의 고삐가 조금 흐트러졌잖아요. 그죠? 좀 이완되고 있는데 제재의 고삐를 점점 더 조여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핵무기 운용 연습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핵무기 운용 연습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핵공유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의 핵공유 초기 단계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한국에서만 나온 제안인지 아니면은 미국과 어느 정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 가능하다면은 핵공유까지 또 논의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확정짓는 당대회가 시작이 됐고 22일 끝나게 되는데 국전에 따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전까지를 북한의 어떤 실제 핵실험 가능성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일단 뭐 그거는 언젠가 할 것이다. 기정사실화 된다고 본다면
날짜를 뭐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일단 중국 입장도 근데 그렇다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고 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북한이 또 선뜻 이걸 나서기는 어렵다는 네, 예측도 네,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교수님께서는 이건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만 상황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큰 정치 행사 말씀하신 지금 시진핑의 3년임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내 상황도 이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좀 안정을 바라고 있다. 조금 미국과의 경쟁도 너무 원치 않게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미사일 쏴대는 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러면은 중국도 싫어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대거 한반도 주변에 투입이 될 텐데 예. 이거 중국도 원치 않거든요. 이게 뭐 동북아 한반도를 놓고 갈등 상황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원치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중국의 눈치는 어느 정도 볼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 또 북한 하는 거 보면 자신들의 이제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합니다. 근데 한다 하면은 그래도 3년 당대회는 조금 피하고 잔치에 초칠 일 있냐? 그래서 그건 조금 피하고 개인적으로는 네네. 중간 선거 전은이라고 보세요, 후라고 보세요?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으로 전후를 보세요? 하겠죠. 왜냐하면은 전략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또 미국의 잔치는 초를 치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뭐 늘 뭐 10월 14일 미국 국경일 건국 그 기념일에 뭐 도발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바로 도발하고 이제 이런 전력이 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전략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을 괴롭히려면 아마 중간 선거에 전에 한다라는 분석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그 윈도우 그러니까 그 도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게 조금 고민스러운 그걸 것이고. 넘겨버리면은 좀 요원해지는 거죠, 당분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워낙 분석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익이 무엇일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7차 핵실험을 갖다가 감행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감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이익이 무엇일지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의 지금 반응들도 보면 미국의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30년간의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이 큰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좀 네,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되 군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인 건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내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일단 답부터 먼저 드리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의 북핵 정책으로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할 것 깨끗이 인정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결이라 그러죠, freeze. 동결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핵 미사일 능력을 동결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보상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핵 군축 회담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북한이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뭐 핵보유 국가인데 비핵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희도 핵보유 국가, 우리도 핵보유 국가 그러니까 너희 뭐 그 탄도 많으니까 2개 정도 없애면은 우리 하나 없앨게 뭐 이런 협상하자라는 것인데 이거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은 절대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하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뭐 인사들이 있어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국내적인 정치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핵군축 협상을 북한이랑 한다, 그럼 뭐 공화당의 공격을 받을 것은 당연하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출혈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핵군축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결을 놓고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공식적으로 뭐 핵군축 협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동결이라든가 북한 입장에서 이제 북한 핵을 동결한다든가 핵을 이제 뭐 비핵화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네. 또 다른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동결을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에 대해서 지금 뭐 예전에는 뭐 북한 그 정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동결조차도 북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요즘 발언이 너무 세서요. 네네네 예. 같은 것 같아서 그거조차도 조금 시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핵 정책은 이것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조금 관리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는 이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요원하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저희가 이제 핵 정책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협상으로 비핵화를 이뤄내기 어렵다면은 저희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뭐 외교력, 국방력, 국가적인 자원이라는 게 이게 뭐 무한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자원을 이제는 조금 방어와 그다음에 억지에 조금 더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뭐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사용을 갖다가 억제하는데 저희가 더 초국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북한이 최근에 이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한 것 때문에 네네. 9.19 군사합의 어떤 네.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된다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네. 교수님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을 향한 좀 회유하기 위한 강한 수사성 메시지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정부의 뭐 대북 정책상 이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뭐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그 가능성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9.19 군사 합의는 벌써 형해화됐죠. 뭐 이번 서해 완충 지역에 뭐 포격 도발을 하기 이전에 벌써 북한이 여러 번 도발을 하면서 9.19 군사 합의를 저는 어기고 형해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992년 남북 비핵화 협정, 예. 그죠? 비핵화 조약인가요? 제가 정확한 이름 지금 기억이 안 공동선언도, 나는데 예. 공동선언,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뭐 북한의 핵 능력이 저렇게까지 고도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이게 무슨 유명무실하다. 협정이라는 거, 합의라는 것은 분명히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 준수를 잘하더라도 파트너, 그다음에 상대방이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득이 무엇일까? 9.19 군사 합의, 그다음에 남북 그 비핵화 공동선언 그 파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이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조금 핫라인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전쟁 중에 강대강 대화를 대치이긴 하는데. 있지만 네네네. 아하. 이거 하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가다가는 우발적인 상황이 정말 엄청난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남북 간의 한 라인은 복원하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대화 때지.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 대화 채널이 지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위층이 서로 정말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이 복원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9.19 군사합의 그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을 파기하는 것이 핫라인을 갖다 복원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갖다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